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도쿄에서 경험을 더 강조하는 공간들을 조금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지난번에 분량 조절에 실패해서 2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분량 조절에 실패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뜻밖의 특별한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도 즐길 수 있구나. 이렇게 새로운 시도가 있었다니 하는 감탄과 함께 찾아오는 작지만 의미 있는 발견의 순간들이 있죠. 이러한 순간들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일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시킨다고 봅니다. 이 편에서는 이런 공간들로 모아보았습니다. 궁금하셨던 모든 분들은 재밌게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아래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위치를 확인하신 후 도쿄 방문이나 자료 수집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보는 일본의 라이프 스타일 디자이너인 오가타 시니치로가 만든 차 브랜드인데요. 사보는 그가 만든 디자인 회사인 심플리시티에서 만든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심플리시티 안에는 레스토랑 히가시야마, 야쿠모 사료, 화과자 브랜드 히가시야, 도기 브랜드 S 등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요. 오가타 시니치로가 만든 공간에서 사용하는 차는 전부 사보에서 만든 제품, 화과자는 히가시야서 만든 걸 사용합니다. 이건 사보 매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직원에게 물어봤거든요. 사보 매장의 특징은 심플리시티 브랜드 간 시너지인데요. 히가시야의 현대적인 화과자, SSS의 품격 있는 도기가 어우러져 차의 맛과 향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일본 전통 차 문화의 현대적 재해석을 보여주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곳은 마치 심플리시티의 브랜드를 모아놓은 편집샵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매장에서 가장 돋보이는 건 시음 트레이와 차를 포장지인데요. 시음 트레이는 보관 방식까지 여백과 균형의 미학이 섬세합니다. 동시에 매우 실용적이죠. 사보의 특징은 차 패키지인데요. 차를 마시는 다완을 뒤집은 형태입니다. 이게 닭이같이 생겼는데요. 종이로 만든 패키지입니다. 심플리시티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일본 미학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는데 집중하죠. 번호가 적인 용기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인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 공간의 킥이라고 할 수 있죠. 각 차에는 고유 번호와 이름이 부여되어 있고 전문 직원들의 상세한 설명은 방문객의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죠. 사보는 차 애호가와 디자인 애호가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데요. 디자인 자체도 간결하고 좋습니다. 건축과 디자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도 추천입니다. 다만 오가타 시니치로의 미학을 온전히 체험하고 싶다면 레스토랑 야쿠모 사료의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그곳에서 심플리시티의 철학이 더욱 깊이 있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아자부다이 힐즈에 위치한 슈에이샤 만화 아트 헤리티지 도쿄 갤러리입니다. 아자부다이 힐즈에 위치한 슈에이샤 만화 아트 헤리티지는 일본의 만화 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립된 갤러리인데요. 대형 출판사 슈에이샤가 야심차게 선보이는 새로운 문화 공간이기도 하죠. 헤리티지라는 이름처럼 이곳은 일본 만화의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후세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갤러리는 아자부다이 힐즈의 가든 플라자 A 지하 1층에 자리 잡고 있는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갤러리의 대표 전시 작품으로는 슈에이샤의 간판 만화인 원피스와 블리치가 있습니다. 이들 작품을 통해 일본 만화의 예술성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죠. 작품은 판매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각 작품에는 NFC 태그 스티커가 부착된 블록체인 연결 판매 증명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NFC 태그 스티커를 스캔하면 NFT에 기록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2025년 3월 3일까지 1주년 기념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전시회에서는 원피스를 비롯해 블리치, 베르사유 의장 미들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원피스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오다 작가가 그린 원피스 작품과 작화가 상대적으로 많더라고요. 슈에이샤의 풍부한 작품 라인업은 이 갤러리의 든든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년 점프 계열의 나루토, 드래곤볼, 슬램덩크부터 하이큐, 체인소맨, 스파이 패밀리, 도쿄 리벤저스, 나이 히어로 아카데미아, 주술회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슈에이샤 만화 아트 헤리티지는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일본 만화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예술적 해석을 제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팬들은 친숙한 만화 작품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감상하며 일본 만화의 깊이 있는 예술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애니, 만화 같은 서브컬처를 어떻게 빌딩의 콘텐츠로 활용하지도 알 수 있습니다. 나카무라 토키치는 아자부다이 힐즈에 입점한 차 전문점입니다. 170년에 가까운 역사 속에서 쌓아온 깊이 있는 차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고 있죠. 1854년 교토 우지에서 첫걸음을 내딘 나카무라 토키치는 우수한 품질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1915년 다이쇼 천황과 1928년 쇼와 천황 즉위식에 차를 진상하며 그 품격을 인정받았고 2009년에는 우지의 중요 문화적 경관으로 지정되어 문화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170년이라는 역사와 다르게 아주 현대적이면서도
그들도 감각적인 패키지 디자인 및 매장 디자인 및 고객 경험을 제시하고 있죠. 무엇보다 사람들이 제품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제품들의 모습을 패키지에 그린 게 인상적이었고요. 티백을 포함해 각종 디저트 상품들은 제품을 사진들을 패키지 앞에 넣어서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좋은 디자인의 정석이라고 할까요? 말차의 녹색을 강조한 박스도 정말 이쁘더군요. 오랜 시간 축적된 차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메뉴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말차와 우유 믹스차는 전통차의 깊은 맛을 부드럽게 풀어냈고, 아자부다이점 한정 오우치 데마루토 파르페는 본점의 인기 메뉴를 테이크아웃 형태로 변형한 디저트입니다. 신선한 차 젤리를 활용한 디저트 음료와 오차노타네 말차 초콜릿은 전통차의 맛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대표작입니다. 저는 녹차 젤리를 활용한 젤리 디저트와 오우치 데마루토 파르페를 먹었는데요. 녹차 젤리는 맛이 아주 익숙하면서도 낯설더라고요. 오우치데마루토 파르페는 진한 말차가 정말 맛나더라고요. 제가 우지에 갔을 때는 츠지리에 갔는데요. 그곳보다 맛있더라고요. 나카무라 토키치는 아자부다이 힐즈에서 전통차의 새로운 경험을 선보이기 위해 두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는 테이크아웃 중심의 매장 운영, 두 번째는 핸드 드립 녹차바 설치입니다. 이는 나카무라 토키치만의 고유한 정체성과 품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전통을 현대적인 경험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 설치된 핸드드립바에서 직원들은 정확한 물 온도로 차를 추출하면서 손님들에게 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런 모습은 사람들에게 전통 차 문화를 보다 직관적으로 전하죠. 또한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호기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핸드드립바를 매장 외부에 보이도록 했습니다. 커다란 노렌 옆 핸드드립바는 사람들에게 직관적으로 이곳이 녹차를 다루는 찻집이라는 사실을 전하죠. 이처럼 나카무라 토키치는 전통차 문화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며 새로운 세대와 접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레도 무로마치 테라스에 위치한 일본 백화점은 도쿄의 전통적인 기념품과 상품을 판매하는 특색 있는 편집샵입니다. 일본의 사람, 마음, 기술, 문화를 소중히 여기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죠. 니혼바시 영상에서는 정말 간략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갔죠. 일본 백화점의 핵심 철학은 이 다양성에 있는데요. 백화점에서 백화는 여러 가지 상품, 많은 물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는 일본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로부터 일본인들은 산, 숲, 강, 바다 등 자연의 모든 요소에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으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수많은 신들이라는 말처럼 논과 부엌, 쌀알, 심지어 화장실에도 신령이 있다고 여겼던 포용적 세계관은 일본인의 정체성에 깊이 새겨져 있죠. 일본 백화점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핵심 철학을 바탕으로 폭넓은 상품 구성을 통해 독특한 쇼핑 경험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조미료와 기호품, 과자류부터 의류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상품군을 균형감 있게 선보이며, 특히 계절성 상품인 의류 잡화와 그릇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각 지역의 특색 있는 특산품들은 쇼핑의 즐거움을 한층 더해주는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제 렉을 사용한 인테리어 디자인, 잡화들을 진열한 디자인들도 좋습니다. 현재 일본 전역에 6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홍콩 코즈웨이베이 매장을 통해 해외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최근 홍콩에 방문했을 때 코즈웨이베이가 숙소였는데요. 어렴풋이 본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본 백화점은 단순한 상점을 넘어 일본의 전통 문화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지역의 특산품과 문화를 소개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콜에도 무로마치 테라스에 입점한 건 아무래도 미쓰이 부동산의 전략에 따른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일본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 혹은 브랜딩 및 디자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방문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트러블 베이커리입니다. 트러플 베이커리는 예전에 한번 소개했는데요. 그때는 브랜드를 소개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트러플 베이커리는 빵집이지만 식재료에 대한 많은 영감을 주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식재료를 수입하는 회사에서 만든 빵집이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주목할 건 트러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인데요. 세계적인 셰프 페란 아드리아는 이런 말을 했어요. 트러플은 사실 맛 자체가 없습니다. 향으로 즐기는 식재료죠 라는 말을 했죠. 트러플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수입 식재료 회사인 드레스 테이블은 이 향에 집중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트러플을 향신료로 재해석했죠. 이는 마치 샤프란이 스페인 요리에서 하는 역할처럼 트러플을 일상적인 요리의 풍미를 높이는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과 비슷했죠. 게다가 트러플 파스타처럼 트러플을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소금빵 같이 버터와 함께 시너지를 낼 요소를 더 고려했죠. 그래서 그들은 트러플 버터로 소금빵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트러플 베이커리는 먹는다에 대한 의미 있는 경험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단순한 빵 구매를 넘어선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트러플 소금빵을 사는 행위를 단순한 소비가 아닌 의미 있는 일상의 순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트러플로 만든 소금빵? 그거 재밌네, 맛있네, 풍미가 끝내주네. 이런 사소함이 하루를 더 재밌게 하니까요. 실제로 매장에서 트러플 소금빵은 일당 구매 개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트러플 베이커리의 특징은 과정에 초점을 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베이커리가 맛있는 빵이라는 결과물에 집중할 때 트러플 베이커리는 좋은 식재료로 만든 빵이라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러한 재료 중심의 사고는 더 깊이 있는 미식 경험을 창출했고 덜스버터 소금빵같이 버터와 해초를 크림처럼 응용하는 결과를 낳았죠. 트러플 베이커리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통한 경험을 설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트러플 소금빵이 만들 경험을 고민했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소금빵을 사는 일 자체를 뭔가 조금은 일상에서 소소한 재미거리라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트러플 베이커리가 늘 맛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맛있게 먹었던 트러플 소금빵 러스크는 예전보다 더 딱딱해지고 풍미가 줄고 단맛도 줄어서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트러플 베이커리는 경험의 가치, 재료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리고 의미 있는 브랜딩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세히 알려주는 곳이라고 봅니다. 시부야 치타야 서점은 도쿄의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 근처에 위치한 문화 복합 공간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공간으로 알려진 다이카냐마 치타야 T사이트와 함께 치타야를 대표하는 공간 중 하나로 특히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를 조망할 수 있어 관광 명소로도 유명했죠. 1999년 개점 이후 24년 만인 2024년 4월 25일 대규모 리노베이션을 마치고 재개장했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은 단순한 공간 개선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일본 서점의 전반적인 감소 추세와 츠타야의 매출 하락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제한 공간이라는 지향점이 유통 모델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내부 평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도서 시장의 쇠퇴, 온라인 커머스 강화, 인플루언서의 부상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T포인트의 V포인트 합병 등 내외부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츠타야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리모델링으로 공간은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기존에는 다양한 장르의 책과 만화, CD, 블루레이, 비디오 게임, 트레이딩 카드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 공간이었으나 현재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하 1층과 1층은 팝업 중심 공간으로 2층은 스타벅스 3층과 4층은 쉐어 라운지, 5층은 포켓몬 카드 전용 라운지, 6층은 IP 북스토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험으로 초점을 많이 옮겼다는 느낌인데요. 다만 6층 같은 경우 아키하바라와 이케부쿠로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죠. 물론 시부야 파르코에 닌텐도와 점프샵이 있는 걸 보면 납득이 가기도 합니다. 오프라인 공간이 단순한 전시 장소를 넘어 미디어화되고 있다는 점, 이를 통해 브랜드 경험, 소비자 행동 분석과 데이터 수집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 츠타야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많이 두었다는 게 보이죠. 특히 시부야 츠타야점의 모습을 보면 츠타야가 앞으로 각 지역 성격에 어울리는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죠. 저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서브컬처와 젊은 층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은 강화되었지만 츠타야만의 독특한 특색이 흐려졌다고 느끼기 쉽거든요. 특히 캐릭터 팝업의 연속된 배치는 피로감을 주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문하기 전날에는 시부야 츠타야에서 아이돌 그룹인 스트레이트 키즈의 팝업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쉐어 라운지 같은 경우 공간 구획도 시부야 내 다른 츠타야 지점들,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 미스 이스미토모 올리브 라운지, 사쿠라 스테이지에 비해 다소 아쉬운 면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두고 츠타야의 쇠퇴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건너편 사쿠라 스테이지의 새로운 츠타야 서점과 쉐어 라운지는 공간의 성격에 잘 맞는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기대가 좀 컸기에 조금은 아쉬운 면이 많았던 시부야 츠타야 서점이었습니다. 이렇게 공간들을 지난번 1편보다는 조금 더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소개한 공간들은 각각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경험하면서 깨달음의 순간 또는 놀라운 발견의 순간을 크거나 작게 전한다는 점이죠. 자신들 브랜드만의 특징을 담아서 말이죠. 아마도 오늘 영상을 보면서 도쿄에서 자신만이 애정하는 브랜드가 하나씩을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오가타 시니치로는 사보에서 일본의 전통차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슈에이사 만화 아트 헤리티지는 일본 만화의 문화 가치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예술적 해석을 제시하고자 하죠. 만화 자체가 팬덤이나 산업을 넘어서는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게 말이죠. 나카무라 토키치가
전통차를 현대인의 생활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테이크아웃과 핸드드립, 녹차바 등 손님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차를 경험하게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백화점은 다양성을 핵심 철학으로 삼아 일본 전통적인 기념품과 현대적 상품을 조화롭게 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쓰이 부동산이 코레도로 보여주고자 하는 방향을 가장 잘 보여준 곳이 일본 백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러플 베이커리는 트러플 소금빵, 그거 재밌네, 맛있네 같은 일상 속 식재료가 주는 사소함이 하루를 더 재밌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예상치 못한 발견이 주는 즐거움에 집중했죠. 제가 도쿄에 가면 트러플 베이커리에 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니까요. 시부야 츠타야도 경험이 중심이 되는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서점 모델에서 벗어나 IP 기반과 쉐어 라운지를 통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죠. 비록 츠타야만의 독특한 특색이 흐려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는 오프라인 공간이 단순한 전시 장소를 넘어 미디어화되고 있다는 변화를 잘 보여준다고 봅니다. 이처럼 일본의 브랜드들은 기존에 쌓인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일상적 소비를 경험으로 탈바꿈시키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공간에서 우리는 단순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넘어선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죠. 오늘 제가 소개할 공간 외에도 도쿄에는 더 많은 공간들이 있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다른 사람들도 알았으면 하는 공간들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